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서정현 교수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을 처음 느끼게 해준 사건은 아마 알파고일 겁니다. 컴퓨터가 우리의 자랑인 이세돌 구단을 무참하게 압도하는 사건을 목격한 것이죠. 사실 알파고는 그 다음 해에는 당시 세계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을 전승으로 물리치고 심지어는 중국 대표기사 5명이 합세해서 뜨는 단체전에서도 전승을 거두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알파고의 상대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19년에 세계적인 투자자인 손정희 씨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세상에 뜨게 됐죠. 손정희 씨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AI는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등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떠납니다. 급기야는 정부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뭐길래 이렇게 급속하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컴퓨터 기술, 즉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제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고 요즘에는 이것을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혁명,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혁명, 이 표현들은 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 세상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경제사회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음 혁명적인 발명품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일 겁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응용 시스템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분야, 특히 영상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들보다도 진단 정확률이 높은 시스템들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고요. 월가에는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투자회사가 캔쇼라는 금융 자동투자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백 명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JP 모간이라는 회사에서는 개발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계약서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법률 검토 시스템도 개발돼서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의료,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창작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 등이 소개되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적용 범위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인간과 같이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가장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최적화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적인 추론을 하려면 많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대한 지식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기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입니다. AI의 본질을 보면요, 소프트웨어와 똑같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컴퓨터란 기계는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작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데이터의 개념과 알고리즘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50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직접 컴퓨터에 일일이 표현해주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개발이 매우 힘들었고 성능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고요. 10여 년 전부터 딥 뉴럴 넷, DNN이라고 하는 신경망 방식의 기계학습이 매우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공지능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 수많은 뇌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그 뇌의 원리를 컴퓨터 계산 모델로 만든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뇌세포들은 상당히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한 뇌세포로 들어오는 신호가 여러 뇌세포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는데요. 그걸 취합해서 자신의 출력 신호로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세포들 사이에 뭔가 신호를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지능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계산 모형으로 흉내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망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한 신경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경망에는 입력단에 3개의 뇌세포가 있고요.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 4개의 뇌세포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단에 2개의 뇌세포가 있으니까 총 9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출력 결정을 하는 출력단은 2개의 뇌세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나가는 출력 신호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력단에서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고 히든 레이어에서 있는 뇌세포 역할을 하는 각 뇌세포들의 값을 계산합니다. 이 값은 입력되는 입력 뇌세포에서 보내주는 값과 그 다음에 입력단과 히든 레이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의 가중치 값을 계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히든 레이어에 4개의 뇌세포의 값이 계산이 되면 그 뇌세포의 값이 다시 출력 레이어의 뇌세포 값으로 같은 방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도 역시 연결선의 가중치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최종적인 출력단에 있는 뇌세포 2개의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값과 우리가 원하는 정답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결선의 가중치 값을 조정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출력단의 값 2개 중에 y1 값이 높으면 고양이로 분류하고 y2 값이 높으면 강아지로 분류하는 그런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입력단에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y1 값이 y2 값보다 낮으면 y1 값을 높이고 y2 값은 떨어뜨리도록 연결선에 있는 가중치 값을 수정을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학습을 반복적으로 시키면 이제는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y1 값이 높은 값이 나오고 y2 값이 낮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학습이 필요 없는 단계가 되죠. 충분히 학습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학습이 완료가 된 거고 그렇게 학습이 완료가 된 신경망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신경망에 사진을 입력하면
고양이와 개를 매우 잘 분류하게 됩니다. 신경망을 좀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려면 일단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고양이와 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사진들을 분류하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신경망도 커야 합니다. 참고로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히든 레이어, 즉 계층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깊은 큰 신경망을 우리가 딥 뉴럴넷이라고 합니다. DNN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표 자료 아래쪽에 있는 DNN이 바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 인셉션 넷이라고 하는 신경망의 실제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신경망을 빅데이터로 학습시키려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실제 얼마 전에 방대한 데이터로 언어 모델을 학습한 GPT-3라고 하는 신경망은 그 학습에 사용된 계산 비용, 즉 컴퓨터 서버 사용료만 12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DNN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분류 작업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이제는 보통 인간들보다 정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사진과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움직이면서 마주치는 물체들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해냅니다. 영상 이미지 내에서 얼굴 부분만 잡아낸다든가 그리고 그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고 나이도 추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특정 범인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응용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상만 보고 다양한 얼굴의 표정에까지도 잘 분류를 해내기도 합니다. 분류와 같은 분석뿐 아니라 생성도 잘합니다. 주어진 사진을 가지고 다양한 풍의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나이에 따른 얼굴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그려냅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석과 생성도 아주 잘합니다.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 하는 기계 번역, 영어와 한국어, 영어와 중국어, 중국어와 한국어 등 이런 기계 번역이 이미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은 이미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합니다. 긴 문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도 매우 잘합니다. 영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영상이 어떤 그림인지 설명하는 그런 문장을 생성하는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 맞는 설명 문장을 자동으로 잘 생성해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딥러닝이 매우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계학습의 문제는 배운 것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청재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의외의 상황이 나타나면 심각한 실패를 합니다. 바로 일반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판을 보시면요. 19줄 바이 19줄짜리 그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19줄로 그어진 바둑에서는 무적이었던 알파고가 줄을 하나씩만 줄여서 18줄 바이 18줄짜리 바둑으로 하면은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배운 것을 일반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로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구단 같은 그런 전문 기사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일 데이터에 편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편견까지도 그대로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현재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지고 재범 가능성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스템이 피부색을 매우 중요한 단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면 무조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도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이루다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루다가 학습에서 사용했던 대화 데이터에
여러 가지 혐오성 발언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적인 대화를 그대로 이루다가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루다를 비윤리적인 로봇이라는 그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개발자가 비윤리적이라든가 또는 챗봇이 비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학습 데이터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데이터에 이걸 잘 검증했어야 되는데 그걸 검증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찾아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AI를 좀 더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 가능한 AI, 즉 trustworthy AI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내렸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 다양한 그런 그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등의 다양한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되도록 사회적인 장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와 본질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서 이러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AI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대부분 DNN 방식의 기계 학습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서 딥뉴럴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DNN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서 보시듯이 다양한 기능을 갖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탐색과 최적화, 계획 수립, 기식 표현과 추론, 기계학습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DNN은 기계학습,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한 가지의 알고리즘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그런 종합기술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만능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을 Narrow AI, 좁은 AI라고 부릅니다. 즉 알파고는 바둑은 잘 두는데요. 어린애와도 잘하는 대화 같은 건 전혀 못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월가에서 각광받고 있는 금융투자 분석 시스템 켄쇼라는 것은 바둑도 못 두고 대화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금융 데이터 분석은 엄청나게 빨리 아주 잘합니다. 이러한 특수 목적용 인공지능을 좁은 AI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는 매우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너럴 AI, 즉 사람 수준의 지능, 사람과 같이 다양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개발은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슈퍼 AI, 즉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능력을 크게 뛰어넘는 그런 슈퍼 인공지능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인공지능이 가능할지 또는 언제쯤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의 원리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의 능력과 한계를 제대로 이해해서 무모한 도전은 피하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창의적인 도전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가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